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담쟁이 넝쿨님이 오늘은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제주라면 JB가 엄청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놀러와야 좋지 저처럼 일하러 출장 오면 재미없습니다. 한라산이 보여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푸른 제주도 바다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JB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라고? 그래도 식사는 하실 거 아닙니까? 다금바리. 역시 JB는 먹는 거. 모든 지역을 얘기를 하면 먹는 거. 여행은 먹는 거예요. 풍경은 필요 없어. 먹는 거. 풍경은 뭐 거기서 거기고 다 먹는 거 먹는 게 남는 거지 무슨 소리. 아 정말 담쟁이 넝쿨님 그러면 어제 오늘 드신 식단 좀 올려주세요. 제주도 식단으로. JB가 엄청 부러워하게. 뭐 설명 라면 이런 거 드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문어 들어가고 전복 들어간 거 먹으면요? 그럼 그걸 라면이라고 하면 되지. 네, 문어라면. 예, 맛있겠다. 네. 제주도 좋겠네요. 저는 출장으로라도 가고 싶은데. 네. 넘어가요 빨리. 피움님이 서늘하지만 상쾌한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6555님은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만추의 계절입니다. 어제 순천만 풍경입니다. 시선집중 애청자님들 조석으로 기온차가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시선집중 들으면서 행복한 일과 시작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걸 유튜브에 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순천만이라고 했잖아요. 사진이 딱 절반으로 나뉘어요. 밑에는 노랗게 익어가는 갈대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갈대겠죠. 예. 위에는 파란 하늘. 딱 그렇게 이분되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눈이 아주 시원해져요. 발음을 좀 정확해서 저는 처음에 만취한 걸로 들었잖아요. 만추. 만추가 아니라 만취로 들었잖아. 그래서 아니, 술도 못 먹는 그래서 사람이 음주될 거라 하셨나 이렇게 된 거예요. 만추의 계절. 네. 잠깐 올린 거 보니까 끝내준다. 그러게요. 또 어떻게 순천은 뭘 먹나요? 순천만. 넘어가요. 네. 제이비랑 한번 가을 특집으로 전국에 먹는 얘기하면 아주 신나서 할 것 같은데. 정치 얘기 말고. 그러니까 저기 코너로 하나 신설을 할까요? 아니면 제이비 타임즈를 좀 바꿀까요? 뉴스와 음식으로 버무리는 시간으로. 뭐 그것도 괜찮겠다. 네. 이제 곧 개편이니까 한번 아이디어로 모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인사 여기까지 하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파져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로 배 말고 머리와 뉴스를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건 잠시 후 서은숙 최고와의 인터뷰에서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 뒤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했던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치가 복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받았습니다. 그 전날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을 위한 양자회담을 제안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막혀있는 국회,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 순방 중인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이 먼저여야 할 이유를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짚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핑퐁 양상인데요. 김기현 대표가 양자회동 제안하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 김기현 대표는 3자 회동을 제안하곤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도 핑퐁 양상인 게 김기현 대표가 양자회동 제안하니까 이번엔 3자 회동을 민주당이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두 번째, 격인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3자 회동 제안은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하지만 3자 회동은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 대신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 급을 낮춰버렸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김기현 대표는 나의 맞상대가 아니다라는 뜻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형식은 3자이지만 내용은 양자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 간의 회동이 골자고 거기에 김기현 대표를 끼워준다. 민주당의 3자 회동은 바로 이런 성격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3자 회동을 제안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그 대목이 증명하는 겁니다. 결국 양자든 3자든 회동의 성사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으로 이인수님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셨어요. 지금 뭐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도 순방 중인데 라는 거잖아요. 네. 국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든 삼자든 열렸다고 칩시다. 거기서 민생과 관련해서 합의가 도출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을 콕 집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합의점이 도출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민생 사항과 관련해서.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합의점이 없다면 뭐 야당 대표는 이야기하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순방 중인 것 말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뭔가 합의를 또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시냇가의 신문 나무님이 여야 뭐 원내대표들이 매일 만날 텐데 당대표끼리 만날 이유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제안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지 말고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동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3자 회동 나왔잖아요. 근데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나 저기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회동할 생각이 있느냐. 네? 그러게요. 네. 그냥 원초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나라사랑님이 이리도 멀리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한지북 세가족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널 사탕해님이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왜 이렇게 어렵죠? 양자 역학도 아닌데. 양자 역학은 이해 불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던데. 김진국님은 만나봐야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이겠죠. 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서로 다 안 만나고 싶은 건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넘어갑시다. 네, 여야의 입장은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그 제가 폭로하기 전에 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김영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폭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마 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다가는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승희 의전 비서관 측도 그걸 받았잖아요. 그런 통보를. 네. 그러면 대책을 짰을 거예요. 대책을 짰는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뭐 어떤 사건이 나올 수 있으니 더 이상 심각한 일을 확산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차단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의원님 하나만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김승희 비서관 측에 그걸 통보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8일이요. 자, 김영호 의원이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용산 대변인실이 언론에 공지를 돌렸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김영호 의원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한 날 사건을 인지하였고 당일 곧바로 인사조치하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로 또 아니다라고 공지를 돌렸는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할까요? 뭐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지로 돌렸겠습니까? 가짜뉴스 근절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자, 사실이라고 봅시다. 국감날 사건을 인지했다는 입장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 어떤 문제요? 자, 김영호 의원이 용산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는 김승희 비서관이 자진해서 보고했을 거라는 추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규범적 인식을 깔고서 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용산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승희 비서관은 18일부터 국감이 있던 20일까지 자진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 김승희 비서관은 최소한 이틀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 그런데도 용산은 변변한 감찰 조사 없이 그의 사표를 덜컥 수리해 줬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은 왜 이틀 동안 이거를 보고하지 않았느냐 부터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는. 근데 왜 덜컥 사표를 수리해 주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 혹시 용산에서 차분하게 조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조사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앞서 들은 언론 공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지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조사했다면 어떻게 저런 공지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국감날 김영호 의원이 이거를 그 폭로를 해서 그날 알았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김승희 비서관에게 언제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느냐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고 18일 날 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이틀 동안 묵혔느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도대체 당신이 그럼 묵힌 의도가 뭐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러면 지금 그 경기도 교육청 조사가 다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진상을 말해보라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 다 건너뛰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표 즉각 수리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뒤늦게라도 보고하지 않은 직원을 그냥 사퇴하게 했다. 일종의 출구를 대통령실이 열어준 셈인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표 수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표 수리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단 이 점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표 수리가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손뜨개님, 용산이 몰랐다고 해도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유령님은 사전인지 못했다면 공직기강 비서실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김종희님, 이렇게 덜컥 사표를 받아주면 혹시라도 후에 진상조사를 하다가 민간인이니까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물프레님, 그러니까요. 이틀 동안 보고를 안 했는데도 책임을 묻질 않습니다. 라고 모두 다 의혹을 좀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이 무슨 문제를 저지르면 자진 신고, 자진 보고 하기 전에는 일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거는 좀 심각한 문제 김승희 아닙니까? 비서관 케이스에 준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이런 해석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회사도 뭐가 잘못하고 사표를 내도 뭔가 진상조사 다 한 다음에 그 사표를 처리해 주지 않나요?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어제 정의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국회로 추천 요청서를 보내라 목소리를 높였는데 특별감찰관 참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어떻게 필요하고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승희 비서관 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른 6명과 아이 3명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와인잔을 든 하늘색 상의의 남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강원도 한 스키장 식당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5인 이상 모임은 물론 스키장 운영도 금지됐는데 한 그룹 부회장이 동석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습니다. 이 검사가 위장 전입을 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집사 노릇을 한다는 의혹 폭로에 이어 추가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총장은 다만 가족의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제보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장 검사는 우연히 근처에 있던 대기업 부회장이 가족 자리에 들렀다며 스키장 식당은 영업하고 있었고 비용도 직접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의혹의 진실성을 둘러싼 공방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주목할 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무 배제 판단은 어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단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건과 한번 김승희 비서관 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그러면 이정섭 2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위장 전입은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배제 안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감찰과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승희 비서관 건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이것만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사표를 냈고 한 명은 사표를 안 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종부세 얘기 잠깐 하겠는데요. 국세청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1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 26만 4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인데 한데 종부세 과세액은 3조 3천억으로 1년 전 4조 4천억보다 25.2%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 정부가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주택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까지 크게 낮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인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 원으로 그 전년도 473만 원보다 42%나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평균치고요. 주목할 점은 그 다음인데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 원으로 전년도 153만 원보다 44만 원, 비율로는 29%가 줄었어요. 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91만 원 과세액 이런데 전년 616만 원보다 감소율이 37%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보다 종부세 감소율이 더 큰 대상이 따로 있는데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당 과세액이 4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종부세 이야기 나오면서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뭡니까? 평생 일해가지고 집 한 채 겨우 장만해서 그거 갖고 은퇴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노인들한테 종부세 폭탄 때리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면 이 주장이 뭐라는 겁니까? 거의 괴담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종부세 감소액이 오히려 1주택자는 제일 적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높고 그거보다 법인이 더 지금 감소폭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누구 좋은 일 시켰느냐? 세수는 1조 가까이 줄어들어 버렸고 정부가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야죠. 근데 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3주택자 이상 가진 부자랑 법인이 꿀꺽 돈을 많이 먹었다 이거잖아요. 세금 많이 아꼈다 이건데 세금을 훨씬 덜 냈다. 네. 비율로 따지면. 이게 과연 공정하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물프레님이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이건 우리 국가 살림살이를 묻는 것 같아요. 세수 펑크가 지금 60조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60분의 1이 종부세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조가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과세액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HBYI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부자가 돈 아끼는 세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